이 연준 의사를 공개되기 약 이틀 전쯤에는 이번에는 IMF가 네.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세계 전체를 봐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또 한 번 낮춰잡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도 IMF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해요. 네네. 1월, 4월, 7월, 10월. 그러면 지난 4개월, 4번에 걸친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 동안 네. 우리나라는 4번 연속 하향 조정만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2.3에서 2.0으로, 2.0에서 1.7으로, 1.7에서 또 이번에 1.5%로 하향 조정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는 상향 조정할 때도 있었거든요. 아. 1월에.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하향 조정했고요. 이 4월 경제 같은 경우도 2.9에서 2.8로 세계 경제를 하향 조정했지만 미국 경제는 상향 조정하고요. 네. 중국 경제는 유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 경제를 강하게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 1.5% 성장률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네. 싶은데요.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경제 위기를 4번 만났어요. 첫 번째가 1980년 네. IMF 외환 위기 2번째, 그리고 3번째가 글로벌 금융 위기, 4번째가 팬데믹 경제 위기. 네. 역성장했던 경제 위기 국면입니다. 근데 이 경제 위기 4번을 제외하면 23년 성장률 1.5%가 가장 낮은 숫자예요. 아. 말 그대로 좀 강한 경기 침체가 말 그대로 본격화되는 그런 경제 국면이다. 이렇게 IMF가 경고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IMF가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이번에도 내렸는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첫 번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만의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하향 조정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있겠죠. 네.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부동산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 주택 건수가 23년 2월 기준으로 7만 5천 호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준공후 미분양이에요. 아. 준공후 미분양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길 가다가도 여기 앞에 보면 이거 다 진 아파트인데? 근데 공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준공후 미분양이 한 달 사이에 1,000호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니까 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오를 수가 있을까요? 예, 떨어지죠.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건설사들이 이거 준공하고 분양 완료한 다음에 그때 돈 갚을 게 돈 좀 빌려줘. 그렇죠. 이게 부동산 PF잖아요. 네. 근데 이 부동산 PF가 쌓이기만 하고 갚을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양이 잘 돼서 돈을 받아서 건설사가 금융권에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분양부터 안 되니까.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건설사들은 일부 건설사들은 부도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부도가 난 건설사들로부터 대출을 해줬던 그 금융기관은 그 부실을 떠안게 되죠. 네. 그러니까 금융부실, 경기침체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 또 역시나 수출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했으니까 수출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수출의 대장주가 뭡니까? 바로 반도체 아닙니까? 아, 네네.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근데 반도체 수출 규모를 보시면 22년 3월 달 132억 달러 규모였다가 네.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23년 3월 87억 달러 규모로 줄었습니다. 네. 이걸 계산을 해 보면 33.9%나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2월 달보다 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절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3년 3월은 22년 3월과 비교해야 되거든요. 역시 132억 달러에서 87.3억 달러로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 계속 지금 몇 개월째 마이너스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장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어떨까요? 수출 규모도 마이너스고 무역 적자도 지금 1년 이상 적자 추이를 유지하고 있죠. 아하.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이제 회복의 걸림돌로서 판단하는 IMF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그리고 수출 문제 그리고 또 IMF가 우리 경제에 경고를 한 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참 좋아야 될 것은 나빠지고 있는데 네. 나빠야 될 것은 더 커지고 있어요. 바로 가계부채를 지적한 건데요. 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난 이후에 네네.
세계 각국은 2007년보다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22년 현재까지 이미 2,000조에 가깝게 1,867조로 가계부채 규모가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늘었는데 주택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면 집을 변제하더라도,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일으켜서 집을 갖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그러면 담보 물건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네. 이 은행 부실로 또 연결될 수 있는 하필 여지가 있죠. 능력이 개개인이 그렇죠. 떨어지니까. 집값이 이미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이 빚을 다 변제하지 못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네. 것이죠.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네. 이제 DSR이라고 합니다. 네.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처분 소득을 분모해 두세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소득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 분모에 1,000만 원을 둡니다. 그리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얼마씩 갚을까? 그게 분자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가처분 소득이 우리 집이 1,000만 원 버는데 원금과 이자 상환을 200만 원씩 한다. 네. 그러면 그 집의 DSR 총 부채 상환 비율은 20%가 되겠죠. 네네. 예,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 DSR이 13.4%로 아. OECD 회원국 중에서 주요국이죠. 호주 다음으로 높아요. 어, 결국 돈 벌면 번 돈을 빚 갚는데. 빚 갚는 데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 소비가 진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어떤 회복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한다라고 IMF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IMF 경고한 거 전국 미분이 아니라 부동산 PF 상황 그리고 네. 반도체로 인한 뭐 수출 부진 전체적으로 그리고 가계 부채까지 세 개를 지적을 대표적으로 했다 네. 정리가 됐고